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야, 정호야. 계룡산 커피 아줌마들 봤어?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한마디에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리더 아줌마 김수진인가? 그 사람 커피만 파는 게 아니래. 세상은 늘 진실보다 소문이 빨랐고 그 소문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충분했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맥주 한 캔 따고 TV 앞에 앉으려던 찰나 상철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정호야. 계룡산 커피 아줌마들 봤어? 응. 봤지. 아침마다 매대 차리고 등산객들한테 커피 팔고 그러더라. 거기 리더 아줌마 꽤 미인이더라. 그래. 그 사람 이름 김수진이던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야, 근데 말이야. 나도 들은 얘긴데 그 여자 커피만 파는 게 아니래. 뭐, 등산객들 중에 좀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한텐 뭐 다른 서비스도 한다나 뭐라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나도 믿기지 않는데 동호회 애들 사이에서 돌더라니까. 특히 김수진 그 사람이 제일 문제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실 나 그 여자랑 가끔 인사했거든요. 마주치면 커피도 받아 마시고 혼자 늦게까지 남아 정리하던 그 모습도 봤고 그 눈빛이 거짓말하는 사람 같진 않았는데 그 다음 날 일부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계룡산에 올랐어요. 김수진이 있는 매대 앞에 갔고 그녀는 나를 보고 반갑게 웃었죠. 정호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그냥 걷고 싶어서요. 그녀가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는 손길 평소처럼 똑같았어요. 근데 왜 나는 그 손길 하나에도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커피를 받아들고 나는 말없이 벤치에 앉았어요. 김수진은 다른 등산객들과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만 보면 소문 같은 건 상상조차 안 될 만큼 단정하고 부지런해 보였어요. 그런데 귀에 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뒷자리에 앉은 두 남자 등산객. 야, 저기 봐. 리더 아줌마 나왔다. 아, 김수진? 오늘도 벌써 3명은 붙었겠네. 돈 좀 쥐어주면 따로 만난다던데. 그치? 웃음. 낮고 더러운 농담 같은 웃음. 나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저기요. 그런 얘기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남자들 잠깐 당황하더니 툭 내뱉었어요. 뭐야, 단꼴이세요? 괜히 발끈하네. 정호 씨. 그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김수진이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잠깐 내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커피포트를 들고 뒤로 돌아섰어요. 점심 무렵.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 사람들 너무하더라. 내가 좀 뭐라고 했어. 그녀는 말없이 탁자 위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그 소문 정호 씨도 들었죠? 응. 그리고 오늘 그게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러 올라온 거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처음으로 낯선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 소문 정호 씨도 믿어요? 아니, 난 그냥 걱정돼서. 걱정이요? 그럼 믿은 거네요. 제가 뭘 할 수도 있다고. 그녀의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아니, 슬펐어요. 사람들은요,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의심해요. 특히 여자가 혼자고 예쁘기까지 하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호 씨.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소문 말고 직접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여기 오지 말아요. 그녀가 등을 돌렸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 산에 올라가도 커피는 받지 않았어요. 멀리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만 조용히 바라보다 돌아섰죠. 그 사람의 슬픈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날 이후 나는 계룡산을 멀리했어요. 등산 가방도 운동화도 현관구석에 밀어뒀고 주말이면 그냥 멍하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자꾸 허전한 거예요. 김수진.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괜히 숨이 막혔어요. 차가웠던 그 눈빛, 믿었냐고 묻던 말투. 근데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맘에 남는 건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상철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정호야. 너 수진이 아줌마 알지? 왜? 계룡산에서 실신했대. 그날 폭염이었잖아. 혼자 땡볕에 장사하다 쓰러졌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가 있다는 근처 보건소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 옆엔 매대에서 쓰던 물건들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눈을 떴고 나를 보자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왜 왔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말없이 가방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가방 안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한 아이의 생일 파티 사진. 작은 케이크 앞에 앉은 아이 옆엔 김수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저 여자 맞죠?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얼굴로 사진을 빼앗듯 집어들었어요.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이 아이 누구예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내 딸이었어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였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지금은?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게 더 아팠어요. 세상에 없어요. 벌써 5년째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껴안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그녀는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보건소 근처를 맴돌았어요. 수지는 이틀 정도 더 입원했고 나는 매일 같이 간식을 챙겨 들고 갔죠. 그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호 씨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곁에 있었으면 했어요. 그쪽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도 헷갈렸어요. 이게 걱정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인지. 근데 그녀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 걱정해주는 거.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연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졌던 거예요. 며칠 후 산에 다시 올라간 그녀를 보기 위해 계룡산을 찾았어요. 수지는 예전처럼 매대를 펴고 있었고 멀리서 바라만 봐도 왠지 안심이 됐어요. 근데 그때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매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수진을 보는 순간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고 수진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오랜만이야. 김수진. 그 목소리. 낯설고도 불쾌하게 날카로웠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다가갔고 수진의 옆에 섰죠. 누구십니까? 그 남자가 날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새로운 후원자예요? 그 여자 그렇게 사람 잘 끌더라. 그 순간 수진이 한 손으로 내 팔을 잡고 말했어요. 정호 씨 잠깐만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 아빠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이 있다고 했던 그 아이, 세상에 없다고 했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빠라는 사람. 그 남자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그 여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뭘 숨기고 있는지 당신은 몰라요.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고백했어요. 그 사람 그 아이가 세상 떠났을 때 끝까지 나를 탓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아이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날 혼자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 고열로 쓰러졌어요. 눈물이 수진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다면서 내가 다 망쳤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누구도 그걸 당신 탓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당신 편이에요. 그녀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동안 수지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어요. 매대도 조용했고 커피 향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걸 보며 내 마음이 더 타들어갔어요. 정호 씨. 하산길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옆에 있으면 정호 씨까지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내가 당신을 놓게 둘 것 같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 여자 이제 제 사람입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상철에게 전화했어요. 야, 그날 네가 했던 얘기들 있잖아. 수진 씨 관련된 거. 왜? 그거 다들 떠도는 소문인데. 출처가 어딘데. 누가 먼저 그런 말했는데. 잘은 몰라. 등산 카페에서 누가 글 올렸다던데. 근데 요즘엔 수진이 아줌마 얘기 커뮤니티마다 다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순간 핸드폰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저 예쁘고 혼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거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였어요. 그 입을 막아주는 것. 며칠 뒤 나는 등산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썼어요. 계룡산 커피 아주머니 김수진 씨는 제 지인입니다. 그녀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무책임한 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댓글은 반으로 줄었고 불쾌한 농담도 자취를 감췄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그 속에서 수지는 다시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 그 글 혹시 당신이 쓴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당신 혼자 안 두려고요. 정호 씨. 수진이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어디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계룡산 아래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았어요. 제가요 딸을 잃고 나서 잠깐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일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떠도는 그 일과 연결돼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꺼낼 듯 하다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이를 잃고 나서 생활비가 없었어요. 밤에 식당 설거지를 하고 새벽엔 전단지도 돌렸는데 그마저도 잘리니까 누가 모텔 프런트 야간 아르바이트 소개해줬어요. 정적. 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무겁게 박혀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어딜 나간다고, 돈 받고 뭘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소문 처음 퍼뜨린 사람 그 모텔 주인이었어요. 나는 입술을 꽉 물었어요. 그녀는 죄가 없었어요. 그저 살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조차 안 했어요. 나한테.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정호 씨까지 나를 그런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숨 쉴 곳이 없을까봐. 나는 그 말에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내 눈엔 당신이 세상 누구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깐 울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웃었어요. 고마워요. 이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켰어요.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또 하나의 글을 남겼어요. 거짓말을 만든 사람은 스스로가 가장 더러운 줄도 모른다. 다음 날 한 익명 계정이 강제로 탈퇴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문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 그녀를 모텔에 소개시킨 그자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 계룡산 입구 매대에 도착했는데 수진이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커피 향도 없고 그 특유의 조용한 인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없던 그때 내게 한 통의 낯선 문자가 도착했어요. 김수진이 감췄던 진짜 얼굴 알고도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보낸 사람 모텔 사장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그 번호 수진의 입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즉시 그녀가 있는 고시원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관리인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침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찍힌 전단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수진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모텔 사진들을 보냈어요. 심지어 내가 서 있던 그 자리 시간까지 표시해서.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뭘 퍼뜨리든 난 이제 안 물러나요. 당신이 날 거부해도 이젠 안 나죠. 그녀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더니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갑시다. 그 사람한테. 그날 오후. 우린 모텔 사장이 운영하는 카운터 앞으로 갔어요. 김수진 씨? 이젠 뭐 남자까지 데리고 와? 정호가 조용히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법률 상담사입니다. 지금부터 말 조심하시죠. 그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뭘 했다고. 거짓 유포, 협박,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그리고 당신 CCTV 보관 기간 넘어섰는데 어떻게 사진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말문이 턱 막혔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 이후 더 이상 어떤 소문도 돌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나는 수진의 손을 잡고 등산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 제 여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누구든 이 사람에 대해 헛된 말하면 저부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요. 말없이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내 손만 꼭 잡은 채로.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계룡산엔 등산객도 드물었고 수진의 매대 앞엔 커피 한 주전자와 빗속에 눅눅해진 종이컵 몇 개만 놓여 있었어요. 나는 늘 그렇듯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요즘 거짓말처럼 조용해요. 사람들도 나도.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진짜 시작인 거네요. 우리 이야기.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등산로 입구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수진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 당신 친언니예요. 언니는 수진을 향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 죽은 조카 생각나서 찾아왔지. 왜 지금 와요? 그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으면서. 그녀들 사이엔 깊은 금이 있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퍼뜨린 거죠. 그때 그 소문. 모텔 일하던 거 알게 된 뒤. 맞아. 창피해서 그랬어. 우리 가족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 순간 내가 그들 사이로 섰어요. 가족이면 지켜야죠. 수진 씨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언니라는 사람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알아야겠네. 수진이 그 아이 어떻게 떠났는지 진짜는 들었어요? 수진이 다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해 언니. 그 얘긴 당신이 아이를 두고 남자 만나러 나갔다던데. 맞죠?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수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날은 딱 10분이었어요. 기저귀 사러 간 거였어요. 눈물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쏟아져 나왔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안았어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으며 살아왔구나.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 죄를 뒤집어 쓴 채 모든 걸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걸. 됐어요. 이젠 내가 증명할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그날 이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도 쉬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스스로 모든 걸 다시 껴안고 있었습니다. 기저귀 사러 나간 사이 애가 쓰러졌어요. 그 한마디. 그 말 속에 수년간의 죄책감과 고통이 다 담겨 있었죠. 그녀가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딸을 죽게 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그날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를 데려갔다는 병원을 찾았어요. 5년 전 서울 북부의 한 대학병원. 의무 기록은 보호자 동의 없인 열람 불가였지만 나는 간절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그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며칠 뒤 의료진 중 한 명이 연락을 줬어요. 그날 아이의 응급기록과 함께 간호일지 사본이 남아있던 거죠. 외부 탈수 및 발열 증세로 인한 쇼크 상태. 보호자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아이는 1차 호흡정지 상태였으며 아이의 고열은 수일 전부터 누적된 상태로 추정됨. 그리고 그날의 기록 아래엔 간호사가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보호자는 당일 10분간 외출 중이었으며 아이 상태가 며칠 전부터 좋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는 서류를 들고 수진의 고시원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말없이 그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 그 병원의 기록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가며 서서히 무너졌어요. 이거 보니까 나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도 안 되는 오열을 터뜨렸어요. 나 계속 내가 죽인 줄 알았어. 우리 애를. 나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이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용서해줘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당신은 충분히 혼자 버텨냈잖아요.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윤아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그날 밤 이후 수지는 달라졌어요. 표정이 바뀌고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 씨. 내일 같이 하윤이 보러 갈래요? 우린 조용히 작은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그녀는 손에 아이의 사진이 붙은 조그만 액자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나는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야. 이젠 안 숨고 살게.
네가 나 지켜볼 수 있게 당당하게 살아볼게. 그녀는 국화를 묻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눈물도 웃음도 다 담긴 그 표정이 이 세상 어떤 말보다 진심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산을 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김수진 씨, 이젠 사람이 편안해 보이네. 그 말에 나는 몰래 웃었어요. 그게 다 나 때문이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불쑥 말했어요. 정호 씨. 응, 나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볼게요. 무슨 말인데? 그동안은 늘 엄마로만, 늘 죄인으로만 살았거든요. 이젠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럼 그 이름 옆에 내 이름도 써도 돼요? 그녀가 울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우리 둘은 나란히 문 앞에 섰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구석에 물러나 있었을 텐데 이젠 당당히 옆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았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이야기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